네, 오늘은 그 경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유가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유가 얘기를 한번 쭉 시리즈로 해보려고 했는데, 뭐 매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틈틈이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저에 앞서서 홍 간호사가 그 유가에 대해서 또 짚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유가 얘기는 틈틈이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경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건 다 알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안 좋을 거냐, 아니면 단기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거냐, 뭐 그런 갑론을박이 요즘에 뉴스에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있네요. 요즘 정부가 스탠스를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2017년 9월이 최근 경기의 정점이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네요. 그래서 2년 전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죠. 최근에 경기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 고점을 찍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경기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그 얘기인데 왜 정점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 판단을 항상 이렇게 후행적으로 합니다. 정부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지 저점을 지나고 있는지 충분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하는 시간까지 보통 한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를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하거든요. 경기가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정점이었다, 저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9월, 딱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컨펌을 한 거고요. 경기가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죠. 수축기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말로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지나야 판단을 해주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뭐 예측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죠, 당연히. 정부는 어차피 항상 후행적으로 그 판단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전문가 중에서, 이 전문가 중에서 KDI, 그러니까 국책기관이죠. 정부 기관에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저점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 국책 다 상관없이 지금 경기에 대한 저점,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바닥을 친다면 글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좋은 뉴스겠죠. 네, 경기가 바닥을 친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또 빡빡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좀 해결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근거들을 뭘로 봐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근거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근거들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년 전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보여준 차트가 이 표예요. 이런 표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197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순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두 개를 한 사이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1순환기 1972년 3월을 저점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가 1974년 2월에 정점을 찍고 75년 6월까지 계속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72년 3월부터 74년 2월까지 경기가 좋았다가 74년 2월부터 75년 6월까지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제1순환기입니다. 확장기는 확장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죠. 순환기가 있고요.
또 확장기가 있고 확장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개월수, 수축기는 안 좋아지는 개월수.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한 사이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11순환기라고 정부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3년 3월을 바닥으로 해서 17년 9월까지 경기가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54개월 동안 좋았네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평상시 확장 기간이 보통 한 30개월 전후로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길었네요. 그죠? 수축기도 보시면은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 뉴스에서 지금 발표해 준 거는 17년 9월, 그러니까 2년 전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 이제 그걸 표현해 준 건데, 그 이후로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럼 이 저점이 언제냐? 우리의 관심은 요겁니다. 사실 정점이 17년 9월이었다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점이 언제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이 저점이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조금 함의점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자, 역사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던 기간을 한번 쭉 보시면은 16개월, 19개월, 19개월, 18개월 쭉 해서 19개월. 가장 적은 게 11개월이고 가장 긴 게 29개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경기가 안 좋은 거는 한 11개월에서 29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7개월부터 한 44개월 정도 경기 확장이 진행된다. 확장이 좀 더 길죠? 경기가 쭉 좋다가 좀 안 좋았다가 쭉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반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확장기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축기는 어떻겠습니까? 이 확장기에 맞춰서 좀 길겠죠? 왜냐면 경기가 좋았던 기간이 기니까 그거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안 좋아지는 기간도 좀 길겠죠. 그러면 지금 11개월에서 보통 29개월 사이에 수축기가 오는데 지금 이번 달이 2019년 9월이니까 정점으로부터 지금 24개월째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럼 여기 지금 24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라고 계산을 해보면 러프하게 한 30개월 정도 나옵니다. 자, 지금 최근의 데이터 흐름이나 역사적인 주기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하반기가 경기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 이 주기론적 관점에서 확장기가 길었던 만큼 수축기도 다소 길 텐데 제 생각에는 한 24개월에서 한 36개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평균적으로는 제 생각에 한 30개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017년 9월로부터 30개월 대충 계산해보면 올해 말 정도가 실질적인 경기 저점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올해 말이 경기 저점이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지금부터 금융시장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올해 말을 기점으로 11순환기가 끝나고 이제 12순환기가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림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저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뭘 보고 경기 저점을 판단할 거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규정하는 그 큰 그림을 먼저 봐야죠. 큰 게 변해야지 밑에도 변하니까. 현대차증권의 보고서를 좀 따왔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경기 흐름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국가나 산업이 뭐냐? 이제 그런 걸 봐야 되잖아요.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국 수출비 중에 가장 높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은 뭡니까? 우리나라 가장 지금 큰 산업이 뭐죠? 반도체 산업이죠. 네. 중국하고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 흐름도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실질적으로 중국 경기선행지수하고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가 비슷하게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중국이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네요. 조금의 시차를 두고 우리가 약간 후행한다고 치면 우리도 이제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먼저 돌았다? 그럼 우리도 뒤따라 돈다. 라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도 이제 지준율 인하하고 돈도 풀고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8월 달에 PMI도 잘 나왔고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도 바닥을 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 그 지표 흐름을 봤을 때 우리 경기가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글쎄요, 뭐 일본이 불을 지폈나요? 그 7월 달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그 수출 물가가 8월 달에 반등을 했네요. 13개월 만에. 반도체 가격, 수출 물가가 반등을 했다는 거는 이제 수출 물량 회복 기대감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바닥 기대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한 2년 안 좋았고 우리나라 한 2년 경제 안 좋았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물가가 뛰기 시작했다. 네. 이거는 경기 바닥론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반도체 쪽에서 우려가 완화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경기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현재 시장의 시각입니다. 저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기 반등, 그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휘둘립니다. 전 세계 흐름이 중요한데 전 세계 그 중앙은행 및 정부 정책자들이 부양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는 거, 유럽도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하고 있는 거, 중국도 지준율을 한 번에 50bp 내렸죠. 탁 내렸고요. 일본도 지금 언제든지 액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브라질은 50bp나 있죠, 기준금리.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브리바디 경기 부양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서로 마치 동맹이나 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쏟아내는 이유는 내년 세계 성장률 3%를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일전 인터뷰 그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에 세계 경제가 침체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걸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먼저 액션을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중앙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세계 성장률이 3%를 위협받을 것이다라는 걸 지금 다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부양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그런 흐름을 또 같이 봐야겠죠. 글로벌리 다 에브리바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를 한번 조사를 좀 주요 검색창을 통해서 좀 해봤더니 이런 그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화, 정의, 적폐청산, 인권, 북한, 평등, 포용, 조국, 소득주의 성장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문재인 정권을 설명하는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는 제가 무슨 제주도 같이 외딴 섬처럼 이렇게 연결고리를 그려놓지 않고 다른 색을 좀 쳐놨는데 과거 정권 대비해서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이제 임기 중간을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조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른 이슈들 대비해서 이 경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에 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좀 하나 깜짝 놀랐는데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1등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것도 표차가 엄청나네요. 원래 이낙연 국무총리가 1등이었잖아요. 삭발의 효과일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간의 정당 지지도가 한 5%대로 5%포인트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붙었어요. 거의 역전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평화, 평등, 소득주의 성장, 적폐청산, 정의 실현, 인권 확보, 북한과의 평화, 포용 정책,
그다음에 조국의 기용,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경제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 빡빡한데 뭐 정의도 중요하고 적폐선도 다 중요하지만 경제도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 표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마음을 바꿀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는 게, 검찰총장의 윤석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조국 하면서 어떤 이런 지금 적폐청산이라든가 정의 실현, 인권 확보, 이런 어쨌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위해서 좌우 포석을 이미 완료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조국을 각각 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양대 산맥으로 왼팔 오른팔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명에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맡겨놓고 본인은 경제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면 좌우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선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신임하는 두 분을 이렇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적폐청산을 위한 어떤 구도는 이제 완성을 했다. 이제 이 두 분에게 맡기고 본인은 조금 이제 경제라든가 이제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표 흐름이 보이시죠? 네.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는 걸 지금 문재인 정부도 느낄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다소 표 관리를 위한 어떤 내실화된 어떤 친시장적 정책, 친기업적 정책, 그 다음에 친서민적 정책,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총선이 4월 15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6개월도 안 남았네요. 네. 지금부터 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여론조사 쇼크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제 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 이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년 총선 전까지는 좀 반전을 해줘야 내년에 표 관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좀 조사해보고 좀 놀랐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봐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 지금 실어놓은 뉴시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조사 해주셔가지고 뉴시스 차트를 하나 좀 따왔는데 17년, 18년, 19년 이제 임기가 바뀌면서 연설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키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17년에는 철저하게 북한과 관련된 외교 안보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 오면서 북한 및 대외 이슈, 문제와 경제 이슈가 이제 같이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보십시오. 올해는 파란색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죠. 이 얘기는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경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키워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특히 2019년 올해 여름부터, 봄이 지나서 여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일본이 7월 첫날 수출 규제를 빵 때리고 나서는 더더욱 이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도 약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좀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나온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요, 대기업 지원 모드, 원래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 증세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한 게 이 정부의 원래 스탠스였는데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좀 급박해 가다 보니까 또 일본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대기업 지원 모드로 조금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SOC 투자, 4차 산업 투자 이런 거 하겠다. SOC? 원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건설 투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림이 바뀌고 있어요. 4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산업, 기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친기업적 성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월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깜짝 인하였죠. 원래 우리나라가 뭐 시장에 생각보다 이렇게 정책을 먼저 내놓지는 않거든요. 선제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아요, 보통. 근데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이 이 수출 규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실시했다. 뭐 주택 갖고 계신 분들 더 대출금리 낮춰주겠다, 이런 정책이 지금 이번 달에 나왔죠. 자, 최근 1년에 한 2, 3개월의 흐름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대외 이슈나 상회 정의 실현, 적폐 청산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기업 얘기, 경제 얘기,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얘기, 산업 얘기, 투자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일본 7월 1일날 수출 규제가 터지고 나서 문재인 정권의 발등이 떨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내년 선거 6개월 앞두고 나서 이제 표고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다. 요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정말 좋아지느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고 봐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뭐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단순히 바닥만 확인할 거냐, 경기 호조로 갈 거냐, 호황으로 갈 거냐는 시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솔직히 호황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아직은 낮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바닥만 확인하는 정도냐, 아니면 단순한 소순환적인 반등 사이클이냐.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번다. 왜? 내년 상반에 총선이 있으니까. 완전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즉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의미 있게 좋아지고 너나 나나 다 경기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한 5가지 적어봤는데요. 미중 협상이 일단 잘 완료돼야 됩니다. 그쵸?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 경제의 익스포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두 나라가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앞으로 가느냐 후퇴하느냐의 결정판이 될 수 있고요. 중국 경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경제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의미 있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확실히 의미 있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신수요 제품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달러 강세 국면이 종료가 돼야 된다.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을 보시면 11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내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 기업 이익으로 보면 결코 싸지 않은 거예요. 지금 코스피 한 2100포인트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저평가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PER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닝이 좋아지면은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PER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이 좋아지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도 PER은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제가 실은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의미 있게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없이는 아마 코스피는 한 2100에서 2150포인트 정도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갖고 우리는 좀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위험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위험자산 투자를 지금 하는 상황은 맞아, 단기적으로. 근데 얼마나 세게 투자를 할 거냐, 얼마나 오래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 경기 바닥에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경기 바닥 확인 가능성은 높으니까 단기적으로 투자 사이클은 유효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정말 엄청나게 할 거냐의 여부는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정리합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부 표를 보니까 주기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경기 저점에 금방 지금 임박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바닥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것, 이거 인정한다. 그 다음에 주요 차트가 바닥을 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규정하는 그 주요 차트가 이제 중국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중국 지표 경기 선행지수 바닥치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 물가가 1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런 흐름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전 세계 부양 기조도 우리나라 경기 바닥을 도와줄 것이다.
내년 세계 성장률 3%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양 기조가 계속된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비록 과거에는 이 평화와 평등, 사회정의 실현, 적폐청산을 위해서 열심히 문재인 정권이 한 2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경제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여론조사 쇼크가 나오고 있죠.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1등으로 올라섰다는 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거의 붙었다는 점, 이런 여론조사 쇼크는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경제에 더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될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가 바뀌고 있다.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올해, 특히 여름 이후로 이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한테 뺨을 맞고 또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기업과 경제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구도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 우리가 아직 호황을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다소 편해진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지 여부는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가면서 단순히 그냥 경기가 소순환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수적으로 좋아질지 여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에 이어서 닥터남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과 관련된 주요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